안녕하세요. 시대 흐름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하는 안지영입니다.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의 코어, 그 치열한 기록, 코어로그. 오늘은 알고리즘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을 지휘하는 국립무용단 김종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에 날씨가 되게 춥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씨가. 네. 이럴 때 연습실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감성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독님? 아까 제가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했는데, 국립무용단이 1년에 공연이 대작이 한 10편 정도 올라가요. 대작 10편이요? 예, 그러니까 긴장을 하루도 놓을 수 없는 곳이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들어갈 때는 늘 설렘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춤을 출 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런데 국립극장 안에 있는 전속단체인 국립무용단이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술감독은 경영과 맞습니다. 운영과 단원관리와 그다음 복무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과 기획, 행정까지 이게 진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서 가끔은 제가 지금 내가 예술가가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숙면을 취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국립무용단 취임하고 나서. 예. 3년? 3년째 돼, 이제 거의 3년째 되는데, 네. 그 옛날에 비해서 수면 양이 한 3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은 어느 단체에 장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무용단의 예술감독님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대단한 일이신데 저도 이제 행정, 기획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운영, 기획, 행정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단원한테 가장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지만 무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무용단이 보여지는 게 그게 전부고 또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라서 그 부분은 절대 양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네, 처음에 이제 사실 국립무용단 예술감독님으로 부임하셨을 때 그때 느끼셨던 또 그 감정이 있으실 거고 지금 이제 사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어떤 생각의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서류 제출할 때, 어플라이 할 때 이미 3년치 운영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근데 처음에 저는 그 단원들이 직장에서 즐겁고 행복해야지 진정성 있는 춤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맑고 투명한 운영, 그 다음에 실력에 맞는 기회 주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즐겁게 출근해서 행복하게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예술감독 혼자만의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와 똑같은 생각을 단원들도 하고 있을 때 이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혼자서 실현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부분은 되게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작품도 몇 번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제가 저번에 뵀을 때도 느꼈던 게 행정적인 일, 마케팅 팀에서도 정말 이런 감독님이 없었다 했었잖아요. 우리보다 더 홍보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 애정이 되게 많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획위원도 있고 홍보팀도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일반 관객을 접촉하는 거고 제가 컨택하는 부분은 무용가들 또는 예비 무용가들도 국립무용단의 작품을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가서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찾아가는 국립극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각 학교마다 제가 무료 특강을 원데이 클래스 4시간짜리 하거든요. 2시간 반 직접 실기를 같이 하고 1시간 반은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갖다 풀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되게 의미 있어 하고 또 국립극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래의 관객을 또 확보하는 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학생들은 사실 전공자들은 네. 꿈의 무용단이죠. 사실 꿈의 무용단의 리더를 현장에서 만난다는 거는 정말 학생들한테는 너무 큰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틈 날 때마다 짬짬이 무료 특강을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특강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돈을 아니에요. 받으면서 하셔야 아니요. 되는. 그 학생들이 늘 우리 공연을 보러 와주는데 네. 저도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유형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무형의 자산을 갖다 그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그 국립극장이 한 4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요. 일자리만 해도 100여 개가 돼요. 그리고 공연예술이다 보니까 그 무용 전공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국립극장은 제작극장이거든요. 국내 유일한 제작극장이라서 거기에서 모든 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작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품 제작까지 디자인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늘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하우스 매니저까지. 예비 무용가들이 전부 다 무용을 잘할 수도 없고 전부가 무용수가 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업군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그들한테 기회 제공을 준다는 게 선배로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거는 고민을 하잖아요.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 누구나 고민할 것 같은데, 감독님은 지금 이 일, 지금 이 무용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제가 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무용을 선택한 이유와 유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다니다 그만두고 연극이 하고 싶어서 무용을 시작했는데 무용이라는 게 사실 몸으로 쓰는 시라고 하잖아요. 네. 서정적인 부분이 저하고 정서와 잘 맞기도 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또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춤을 춤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 그러니까 춤을 추고 나면 땀 흘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큰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또 하나의 매력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는 것은 이미 규격화된 언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무용이라는 것은 제가 새로운 몸짓을 만들어내면 그게 새로운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것과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상념으로만 머물렀던 그런 텍스트가 몸으로 보여진다는 것에 되게 큰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것이 몸짓 언어였기 때문에 저는 춤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약간 저 사실 진짜 약간 뭉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저희 무용가들이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 국문학 예전에 네.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그 말씀이 되게 보통 무용가들보다 말씀 되게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콕 집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가 왜 춤을 추지? 내가 왜 일을 계속하지에 대한 거를 뭔가 딱 저도 무용을 전공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그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되게 약간 심쿵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찡했어요, 지금. 왠지. 제가 국립명단에서도 힘들 때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남산 산책로를 걷거나 아니면 네. 혼자서 이제 단원들 다 가고는 혼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단원들이 우리 감독님이 요즘 좀 힘드신가 보다. 저는 그 춤이 저의 위로고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립명단에 가니까 예술가에서 경영자로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정말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더라고요. 늘 선택의 기로예요. 모든 것을. 단원들도 보살펴야 되고 기획위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극장에는 5개의 노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굉장히 폭발력으로 소용돌이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불면의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왠지 그 깊이 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부라도 깊이 공감이 정말 갑니다. 저희가 진짜 공연이 대작을 준비하면서 사이사이에 해외 공연, 지방 공연, 국가 행사가 다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어떤 때는 홀이 없어가지고 외부에다가 홀을 빌려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면 7개의 레퍼토리가 동시에 연습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단원들을 갖다가 피로도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배치를 할지, 연습 시간을 어떻게, 왜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무용수들이 하나의 작품을 뛸 수가 없어요. 2-3개가 동시에 연습이 들어가요. 7개.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을 갖다가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연습실도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밤을 새워서 이걸 다 정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불면의 밤을 지내왔는데 근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그 무리 없이 단체가 운영되기도 하고 네. 단원들이 조금이라도 피로도를 낮춰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이제 그들이 평가할 문제인데 저는 이제 무용단 가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거의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뭐 아파도 단원들은 끊임없이 무대에서 그쵸. 좋은 컨디션으로 에너지. 춤을 추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공감이 갑니다. 그죠? 네네. 왜냐면은 저 역시 그랬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네, 못 가고 제가 맞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췄어요. 왜냐면 관객과 약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물론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서 그렇기는 했지만 단원도 개별적으로 다 아픔도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자에서라는 첫 작품 암을 하고 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단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단원들하고 춤의 결이 안 맞아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쵸. 처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놀란 게 무대에서 자기들이 연습을 해서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품을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걸 딱 한번 겪고 나니까 우리 단원에 대한 신뢰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걱정 안 해요. 감독님께서 이제 무용을 하는 예술가로서 절대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관객을 만나는 공간이 무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단원들한테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데 한 가지 양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의 자세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디테일, 전체적인 연출 구성에 대한 것들을 저는 작품 전에 늘 그들에게 설명하고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가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무대에서 몸은 잘 움직이지만 때로는 그 진정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리된 노트들을 갖다가 작품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주요 배역들한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주요 제작진들하고 회의하면서 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래야지 하나의 스토리에 하나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음악 따로 무용 따로 뭐 미술 따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안무가가 연출가인데 안무자가 자기가 목표하는 전체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 자기가 그 컨셉트를 잃어버렸을 때, 네. 흔들렸을 때 결국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원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에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들어가거나 기획이나 연출할 때도
그런 부분은 절대 양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진정성, 그러면 그 진심, 이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무용가들이 관객들한테 감정을 줄 수 있는 가장 뭐 큰 덕목, 아니면은 조건, 맞습니다.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음악도 결국 악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고, 네. 연극 같은 거는 이미 규격하는 언어를 갖다가 대사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신체 언어로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몸과 마음의 진정성이 다 표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작품 중에서 네. 이제 그 사자에서 네. 그 작품에 이제 49일이라는 죽음의 여정 그걸 네. 담고 계시잖아요. 네. 관객들이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를 담고 가고 싶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작품을 계획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선명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19년인가? 네. 그때는 제가 세종대학교 공연예술 융합전공 교수였는데 네. 학생들과 같이 그 피크닉 갤러리에 명상이라는 설치전을 보러 갔어요. 제가 먼저 보고 너무 작품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또 갔거든요. 그게 첫 공간이 뭐였냐면은 석실처럼 꾸며져 있는데 그 관이 부식돼 가지고 많이 부토처럼 되어 있는 사각의 프레임이 있고 거기 위에다가 수없이 많은 향을 갖다가 태워버려서 부식된 그 느낌의 관이 부식된 느낌의 향에 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환생한다고 그러죠. 죽었다 다시 네.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느꼈던 이미지를 갖다 영상으로 내리면서 사자에서를 갖다가 낭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저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가까운 데서 그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삶에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삶에 중첩된 결과물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았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사자의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리셋이라는 과정, 자기 삶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느껴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자의설을 계획했습니다. 결국에 또 그 소중한 무용수님 분들하고 그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가셨잖아요. 네네. 그 만드는 과정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품을 만들고 하는 과정 안에 무용수라고 이제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나 어떤 그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죽음을 무대에서 표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제가 그 작품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지점이 그거였어요. 네. 49일의 여정은 내가 살아온 길을 그 퍼레이드처럼 펼쳐놓으면 되는 건데 네.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것도 심파적이지 않게 어떻게 하지? 거기에 맞아요. 고민이 되게 많은데 다행히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들보다 경험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가 밤에 이렇게 산길 같은 데를 걸어가면요. 그 우리 반딧불 같은 그런 네, 빛이 네.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게 모아졌다가 흩어져 이러는데 그게 공동묘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해요. 그걸 직접 보신 그렇죠. 거죠?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과학적인 거예요. 사람 뼈 안에 인이라는 물질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다 부식돼서
공중에 떠다니면 밤에 발광 효과가 난대요. 발광 효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하는데 그걸 저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맨 첫이 혼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혼불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화시키지?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빛만 하늘에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어떤 형태로서 막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영혼이 저승까지 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압축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게 저 제사를 지는데 위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위패처럼 이렇게 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사람은 찔레만 보이고 이 조명이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면서 저승으로 가는 네. 저승길을 찾아가는 건데, 네. 그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은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사운드 이펙트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시각화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휘두르면은 속도에 따라서 슉슉슉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건 다 구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신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장면 하나 만드는 거 진짜 네. 너무 많은, 사실은 보는 분들은 그 순간에 짧게 보지만 만드는 사람은 엄청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용이 기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저희 또 그게 묘미기도 하고 무대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게 너무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자에서의 되게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되게 재밌는 구성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벽으로 딱 둘러싸여져 있고 위에는 그 망자들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죽은 망자들의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게 프리셋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객석에 딱 앉으면은 벌써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도록 프리셋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이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등퇴장이 상하, 피트와 배턴만 이용하게 돼 있고 등장은 앞뒤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래신이 끝나고 49일의 여정이 되면요, 이 벽체가 쫙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옆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건 퍼레이드, 펼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평적인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 49일의 여정 2장에서는 좌우로만 등퇴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고, 저승을 향해서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미련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좌우와 앞뒤로도 등퇴장이 가능한데, 마지막에 망자가 이제 저승으로 떠날 때 뒤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천을 뭐라고 그러죠? 스판천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뭐 신체의 일부를 갖다가 그 조소처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저승으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승에 대한 미련을 갖다가 표출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면은 관객들이 왜 그런 건 미리 설명 안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요, 그러니까 아시는 만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하면 예술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다 너무 설명하고 네. 다 알면 또 그게 예술의 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안무가는 사실 관객이 이해하든 못하든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공감합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삶이나 예술적 방향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택, 저희는 항상 선택의 그렇죠. 기로에 있잖아요. 예.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이 선택이라는 그 말이 점점 저도 세월이 조금씩 흐를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지금의 기준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이제 살아오신 아니면 예술적인 기준을 가장 분명하게 만들어줬던 그 선택의 순간, 네. 기준, 네. 그거는 딱 하나만 그냥 이거다. 이런 순간 때문에 이런 기준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와,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저는 제가 호기심을 가지면은 그냥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전공복을 택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 바로 사과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문제제기가 와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뭐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수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넘어져서 다칠지언정 그게 내가 꼭 가고 싶었던 길이라면은 그냥 직진해서 실패해도 사실 경험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두려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대단한 무용수도 아니고 천재적인 안무가도 아니었는데 국립용단의 예술감독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끊임없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제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네. 저는 항상 누구와 경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자신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저 자신을 못 이기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만 돼 있다면은 저는 성공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목표치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공이 아닐까요? 뭐 맞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가 아니라. 맞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제가 이제 국문학과에서 무용하면서 가족들 몰래 춤을 시작했거든요. 부모님도 몰랐었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무용한다는 사실 몰랐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기 이틀 전에 제가 첫 주역으로 우와. 캐스팅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가서 아버님 입관하는 걸 보고 다시 그 다음 날 와서 혼자 새벽에 리허설하고 공연했거든요. 근데 아버님 도와주셔서 그런지 공연이 되게 잘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첫 주역을 했는데 늘 이제 사실 공연예술 한다는 게 지원금을 받아도 자기가 제작비를 맞습니다. 일부를 투여하기 때문에 정말 빈익빈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 형님 누나들이 늘 걱정을 하시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노후 대책을 언제 세울래? 그런데 순간 제가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 지금 제가 제 가치가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아직 공연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가치를 1억 원짜리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사실은. 그쵸, 도움을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억짜리 연봉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건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몰랐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맨날 공연하느라고 빚만 졌다가 네. 지금 그 빚을 다 갚고 네. 국립무용단에서 거의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 연봉 1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예, 그게 의지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고 저도 이건 살짝 사담인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 비슷하거든요. 저도 돌아가기보다는 좀 전공법을 택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죠, 개인적으로.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없었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쵸? 그죠. 또 너무 오늘 그냥 되게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뭔가 공감대가 너무 극화돼서 큰일 났어 지금 진짜로 되게 극화됐어요. 저도 과거 이야기 하니까 감성이 새록새록 소름 돋듯이 올라가보네. 그러니까 되게 지금 되게 공감대가 감독님하고 지금 갑자기 너무 친해진 거예요. AI가 음악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AI가 빠르게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예술가들이 꼭 가져야 할 그 코어 그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질문을 잘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연상 속도가 막 수억 배 빠르잖아요. 그냥 네.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 퀀텀 같은 경우가 이게
100년 동안 해결할 문제를 불과 3초 안에 이걸 해결한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뭐 0, 1, 0, 1 이렇게 연산이 된다면 지금은 통정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학습하고 네. 그걸 갖다 결론을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을이라든지 뭐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론과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내린 결론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하고 이게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늘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잘 하는 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인구 소멸 때문에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우리의 생산력을 갖다가 수천 배 이상 확장시켜 줄 것이다. 그럼 옛날에는 노동력이 많았어야지 강국이 됐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축소된다고 해서 국가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 봐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멸된다는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먼저 선점한다면은 세계적인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올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는 너무 다국적이 됐다. 그러면 해외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그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퍼져 있는 사람도 엄청난 인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2세대나 3세대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올 회귀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얼마나 생활의 안정화 그다음에 삶의 환경을 갖다가 잘 유지하냐가 국가의 존망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인구가 지금 뭐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국가가 소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가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인공지능 쓸 때도 프롬프트잖아요. 예, 예. 질문하는 네, 거. 맞아요. 내가 똑같은 거를 질문해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이미 나왔고 똑같은 주제를 토픽을 가지고도 질문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답 차이와 이해도의 차이가 엄청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거를 딱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술가들이 그런 고민을 솔직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가 피지컬 AI가 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간하고 똑같은 피부, 똑같은 표정, 네. 똑같은 움직임의 결 이런 것들을 정말 표현하는 그런 피지컬 AI 댄서 무용수가 나왔어요. 진짜 인간 무용수와 피지컬 AI 무용수가 같이 무대에서 춤추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그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은 사실은 그들이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 능력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른 감성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은 기계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흉내 낼 수 있지만 그거는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왜 저를 처음에 초대하셨어야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별개일 수도 있지만은 삶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춤도 변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저는 인간의 이 감성, 창의성만큼은 인공지능이 복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기술 쪽 인공지능에 이제 더 해박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의견이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똑같이 피부를 하고 나랑 똑같은 게 한 명이 더 있어도 내가 그 순간 내는 감성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 인공지능이 학습되어지면은 실수 없이 무대에서 자기의 역할 수행을 잘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인간미라는 게 완벽하다고 그 인간의 완벽성이 보존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까지 진정성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감성의 영역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절대 모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길 원하는 거죠. 네, 그러길 원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네,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무대나 지금도 물론 많이 변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나 이런 게 많이 축소되고 무대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빨리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무용수들이나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태도로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그런 우리가 여담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극장 자체를 갖다 가상현실처럼 꾸밀 수 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처럼 꾸밀 수 있다. 만약에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나는 지금 이런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배경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조명을 원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디자인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질문을 잘하는. 예, 춤은 가장 인간적이지만 네. 제가 원하는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무용가들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코로나 시대 때 사람이 접촉하면 감염이 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아바타를 놓고 저희가 즐겼잖아요. 근데 네. 그건 제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극장이라는 무대라는 공간 안에 플로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체, 천정, 객석,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두를 갖다가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영상이란 빛이라든 이런 것들이 발광 효과가 생긴다면은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무용수는 한 명이지만 스태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어떤 공연장을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비닐을 잘라가지고 사람 형태로 놓고 라운드로 선풍기를 틀어놔요. 그러면 비닐들이 이 공간 안에서 춤을 춰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공간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수없이 바람 세기를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이게 이 안에서만 춤을 출 수 있게끔 연구를 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쵸. 투자했겠어. 그런데 출연자는 한 명도 없는데 스텝이 20명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해서 무대를 만들고 그게 인공지능을 결합한다면은 스텝이 한 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요. 예,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작품 제작을 할 때 늘 마이너스잖아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요인이 인건비예요.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이 무대를 디자인해주고 구현해준다면은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러면 3천만 원 만약 지원금을 받으면은 대관료와 저 출연료 안무료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모두 사람들이 그걸 갖다 직접 제작하고 구현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안무자들한테는 마이너스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더 발달하고 할수록 그런 것들을 더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우리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사실 그 마차와 말이 도로를 지배하던 시기에 산업혁명 후에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는 말보다 자동차가 훨씬 느렸어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마부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대잖아요. 그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거스를 수 없죠. 예. 예, 방직 공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들이 다 퇴출당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갖다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아,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활용.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알리고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님께서 무용가들한테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너무 빠르게 교차하는 이 시대에 이제 후배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질문만 남긴다면? 정주영 회장님이 네. 그 말씀을 늘 하셨대요. 뭔가 지시를 내리면은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할 때마다 당신 그거 해봤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네. 결과는 0이에요. 근데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 해봤어? 네. 그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저도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자살을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한 번도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시련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네. 이제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강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그 죽을 힘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차피 죽을 거면은 도전이라도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는 누군가가 말을 걸지 않으면요, 저는 입을 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제가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 벙어리로 알고 있었대요. 감독님이요? 예. 상상이 안 갑니다. 저 성격 개조한 거예요. 저 혈액형을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말 안 하셨다니까, A형? 맞아요. 절대 A형 아니실 것 근데 같은데. 사람들이 저 혈액형 아무도 못 맞춰요. A형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들었으니까 예. 그 말을 안 했다 하시니까 그 A형이 약간 그 소심함과 세심함을 가진 예. 혈액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A형이라고 한 거지. MBTI? MBTI가 ISTJ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와. 개조된 거예요. 성격이. 환경 때문에 저 성격이 완전히 개조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부딪혀 보고 쓰러지자. 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사실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안 해보고 귀찮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봐야지 맞습니다. 돌파구가 생겨요. 하지 네. 않으면 절대 아무도 끌어주지 않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 끌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딪혀야 돼요. 해봐야죠. 쓰러지더라도. 네, 제가 더 많이 배우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도 즐거웠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셔서. 네, 너무 근데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가지고 너무 오늘 괜찮으셨어요? 너무 편하게. 네.